안녕하세요. 보건간호학 개요 중에서 환경 과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서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경은 건강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잖아요. 근데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산업화, 인구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 지역 개발, 환경 보존의 인식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한다든지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 환경세 부담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 환경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들을 시행할 수 있어요. 국제적으로 다 같이 노력하려는 협약들이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람사르 협약이에요. 이제 오염을 정화하는 목적에서 습지를 생태계 보존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어요. 무리한 개발과 지나친 목축 방지를 위해서 맺은 협약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교토 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 협약이라고 보실 수 있죠. 유효기간이 지났죠. 그래서 파리 협약이 이어서 이 내용들을 대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치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맺은 협약이 되시겠어요.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요. 몬트리올 협약은 오존층 파괴물질 염화불화탄소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 방지 협약은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협약이 되실 수가 있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은 지구상의 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되실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유전자원을 공평하게 이익 배분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안전관리 규정을 만드는 협약이라고 보실 수 있죠. 두 번째 단원 기후와 건강에서는 이제 기후가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우리 일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루의 기상 상태, 날씨를 일기라고 할 수가 있고 1년 동안에 매년 반복되는 종합적인 대기의 현상을 기후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후의 3대 요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온, 기습, 기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후 기후와 관련돼서는 일교차가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일교차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에서 차이가 크게 나실 수가 있어요. 바다 근처라든지 이런 부위가 이제 일교차가 적으실 수가 있는 거죠.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산악 지역과 맑은 날, 사막에서 일교차가 크실 수가 있어요. 해안이나 내륙을 비교했을 땐 내륙이 일교차가 크고, 저희도와 고緯도를 봤을 때는 고緯도가 일교차가 크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온열 조건이 있는데요. 온열 조건이라는 거는 기후 요소 중에서 인간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묶은 거죠. 기온, 기습, 기류, 기후의 3대 요소에 복사열을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활동하기 적합한 온도와 습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1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온도가 쾌적하고 습도는 40에서 60%가 적정하실 수가 있죠. 온열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기온이 되시겠어요. 기온을 측정하는 도구는 온도계가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뒤쪽에 온도계가 붙는 것들을 기온을 측정하는구나 하시면 되겠고, 아스만 통풍 건습계만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아스만 통풍 건습계는 습도도 측정하지만 기온도 측정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 현상 중에서 기온 역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기온이 높아진 거예요. 반대로 된 거죠. 기온 역전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바람이 없고 맑게 갠날, 춥고 긴 겨울날, 눈이나 얼음이 지면을 덮고 있을 때 기온 역전이 나타나실 수가 있죠. 찬 공기는 아래로 떨어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너무 차갑게 되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만 계속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공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대기 오염물질이 이런 찬 공기, 더운 공기에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가 일어나실 수가 있죠. 그 오염이 피해가 가중되는 시기는 기온 역전이 나타날 때 심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런던의 스모그가 대표적일 수가 있어요. 자, 이상 고온에 의한 영향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냉방병이 있어요. 너무 더울 때 이제
에어컨을 많이 킨다든지 해가지고 실내에 차이가 큰 거죠.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냉방병이 되겠어요. 그래서 냉방병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의 온도차를 5에서 8도씨로 조절하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원인으로는 뭐 과다한 실내 기온차, 레지오넬라증, 밀폐 건물 증후군으로 인해서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증상은 요통, 감기 증상, 위장 장애, 소변 배설량 증가 등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이상 고온의 증상으로 또 열 중증 질환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열 중증 질환을 정리해 보시면 열경련, 열피로, 일사병, 열사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열경련의 원인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면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염분이 소실돼서 근육에 경련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죠. 전해질 불균형이 원인이에요. 열피로는 뜨거운 것을 오래 쐬므로 인해서 혈관이 이완되는 거죠. 확장돼서 순환이 좀 어려워서 순환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일사병은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간 받았을 때요. 운동장에 서 있는다든지 했을 때 발생하실 수 있죠. 열사병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땀을 충분히 흘리지 못해서 체온 조절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고온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원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열경련이나 열피로, 일사병은 시원한 곳에 옮기시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인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열경련은 전해질을 공급해 주시고, 열피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하는 것들을 도와주시면 되겠고, 일사병은 시원한 곳에 가가지고 수분 전해질을 보충해 주시면 되겠어요. 열사병은 열이 높은 거였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리는 걸 우선 하셔야 되죠. 찬 식염수를 투약한다든지 얼음 찜질을 한다든지 옷을 벗긴다든지 하는 중재를 시행하실 수가 있겠어요. 온열 조건 두 번째로는 기습이 있어요. 기습이라는 거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양이에요. 크게 포화습도, 절대습도, 상대습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습도는 상대습도가 되시겠어요. 비교습도라고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포화습도에 대한 절대습도의 백분율을 표현한 게 상대습도가 되시겠어요. 그럼 포화습도는 뭐고 절대습도는 뭐냐? 포화습도는 공기 1세제곱미터에 함유되어 있는 꽉꽉 채워서 채울 수 있는 최대의 양을 포화습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1세제곱미터에 현재 들어있는 양은 절대습도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습도는 일일 기온하고 역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오가 지나면 습도는 최소고 밤에는 아침까지 최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기습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건습계, 한란계, 자기습도계, 아스만 통풍 건습계, 아우구스트 건습계, 노점 습도계, 비색법이 있겠어요. 세 번째 기류를 살펴볼게요. 바람이죠. 바람 중에서는 불감 기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피부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예요.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내와 이복에서 끊임없이 이게 불고는 있어요. 기능도 있죠. 냉한의 저항력을 강화시키고 생식선의 발육을 촉진시킬 수 있어요. 측정하는 도구는 기류는 실내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카터 온도계고 실외에서 측정하는 게 풍차 습도계, 애니모미터, 피토스트가 있어요. 네 번째로 복사열이죠. 태양이 적외선에 의한 열이 이 복사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았지만 물체에 전자기파가 닿아서 열을 흡수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되실 수가 있어요. 측정하는 도구로는 흡구 온도계, 열전도 복사계가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온열 지수를 볼 건데요. 온열 지수란 또 뭐냐? 온도 조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수들을 표현할 때 온열 지수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우리 책에는 5가지의 온열 지수가 있죠. 감각 온도, 최적 온도, 불쾌 지수, 습구, 흡구 온도 지수, 카타 냉각력이 되시겠어요. 첫 번째 감각 온도부터 보시면 감각 온도란 무엇이냐? 무풍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에서 포화 습도의 조건 하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을 말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인간의 쾌감이나 불쾌감은 기온, 기습, 기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불쾌지수 부분에서는 기온과 기습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불쾌지수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기류와 복사율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불쾌지수는 문제 풀 때 숫자가 나오실 수 있죠. 85 이상일 땐 견딜 수 없는 상태, 80 이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75 이상은 50%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70 이상은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네 번째로 습구, 훅구, 온도 지수가 있죠. 습구는 습도를 측정하는 거고 훅구, 온도는 복사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이 두 가지를 측정해서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군대에서 고온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열의 조건들을 평가하는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카타 냉각력이 있어요. 카타 냉각력은 카타 온도계를 이용해서 공기의 냉각력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쾌적도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불감기류 같은 미풍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기류 측정 미풍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기후와 보건 부분에서 기후에 따른 질병이 있어요. 풍토병, 계절병, 기상병을 아시면 되겠죠. 풍토병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에 기후 등이 수반돼서 그 지역에서만 주로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강 주변의 간디스토마,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드실 수 있죠. 계절은 계절에 따라서 발병하는 질병을 묶어서 계절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겨울에 발생하는 독감이 대표적이실 수 있죠. 세 번째로 기상병은 기후 상태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의 증상이 악화되는 거예요. 계절병과 뭔가 다른가 라고 보시면 기상병은 하루라든지 며칠 단위로 비가 올 때, 장마 때 뭐 이런 현상을 나타났을 때 이제 질병이 악화되는 증상들을 보일 때 기상병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단원 주거와 환경 건강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주택의 최적 요건을 아셔야 되겠죠. 환경은 공해 발생이 없고 교통에 편리한 곳. 지질은 건조하고 유기물로 인해 오염되지 않는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대질은 징계 오물 매립지가 아닌 곳인데 징계 오물이라는 거는 배설물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지 이런 것이 아닌 곳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지형은 남향이나 남동향, 지하 수위는 최소 1.5m 이상, 상하 수도는 원활하고 하수 처리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주택의 천장 높이는 2.1m 정도, 주택의 벽이나 지붕은 방한 방습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채광은 거실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일조량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이 들어오도록 해야겠고요. 환기는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인공 조명은 주광색에 가깝고 조도는 균등하고 대부분 집에서는 간접 조명을 이용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주택과 광선도 살펴볼게요.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이 있죠. 적외선은 열선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근육통이라든지 관절 치료에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죠. 따뜻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고요. 과다하게 노출될 때는 거기에 화상이라든지 홍반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화상, 홍반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도 나타나실 수가 있고 수정체에는 백내장을 유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외선은 건강선이라고 도로노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독작용과 비타민 D 형성, 구루병 예방, 결핵 살균 작용을 해요. 거기다 우울증도 예방이 되실 수 있죠. 과다 노출될 때는 피부암을 유발한다. 아니면 색소 침착, 기미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안구에는 결막염이라든지 백내장을 유발하실 수 있어요. 가시광선은 광합성 작용, 명암과 색채 구별을 할 수 있는 광선이고요. 조명이 불량할 때 시력 저하, 피로,
안구 진탕증 발생하실 수 있죠. 그리고 과다하게 빛에 노출될 때도 안정 피로, 시야 협착, 망막의 변성, 수명, 두통 이런 것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전리 방사선에서는 우리 X선 장애가 신체에 미치는 작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조혈 기능 장애죠. 그 밖에도 백내장, 악성 종양, 생식 기능 장애 유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방사선원이 좁은 공간에 한정되게 한다든지 최소 방사선만 뽑아서 이용한다든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주택가 위생동물의 관리에서는 위생 해충을 구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아시면 되겠어요. 이 위해한 해충이라든지 동물을 서식하는 발생원을 제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실 수 있죠. 그 발생 초기에 구제를 해야 되고요. 광범위하게 동시에 실시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해충의 상태나 습성을 파악해서 구제하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질병과 매개곤충을 연결해 보시면 패스트와 발진열은 벼룩, 모기 관련된 질병들 많죠. 댕기열, 황열, 사상충충, 말라리아, 일본뇌염이 있을 수 있어요. 쇠기열은 이, 수면병은 채채파리, 발진티푸스, 발진열은 이나 쥐벼룩, 로킨산열은 찌찌가무시와 진드기로 유발될 수 있고요. 쥐 매개되는 질병들은 페스트, 렙토스피라증, 쥐 물림병, 살모넬라, 발진열, 찌찌가무시가 되시겠어요. 4단원 공기와 건강 살펴보시면 공기의 조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죠. 공기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로 구분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0.04%로 비율은 작지만 실내 공기의 오탁도의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생학적으로 허용 기준은 0.1%라고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 공기의 자정작용도 보시면 희석력이라든지 비눈에 의한 분진 제거, 세정작용, 살균작용, 산화작용,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으로 공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세 번째,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 물질이 포름알데히드, 라돈 되실 수 있죠. 폼알데히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실내 오염 물질이죠. 라돈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내 공기의 오염 현상으로 보시면 군집독하고 빌딩 증후군이 나오죠. 사무실 피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군집독은 일정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돼서 실내 환기가 불량 시에 공기 성분이 화학적 조성 변화로 인해서 두통, 불쾌감, 권태, 현기증, 구토 이런 증상들을 초래하게 되면 얘를 군집독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인 물질은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발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방과 처치로는 환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실내 환기 중요하겠어요. 빌딩 증후군은 밀폐형 업무 사무실에서 건물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밀폐되어 있는 차나 기차 등에서도 발생하실 수 있어요. 증상은 눈이나 목이 따갑고 기침, 두통, 피로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거죠. 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 밖으로 나오시는 거, 환기를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환경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는 배경이 있죠. 인구 증가, 도시화로 인해서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산업화 개발로 환경 자원이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 개발로 인해 유해 물질이 증가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환경 보존 의식이 결여된 게 이 환경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배경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대기 오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기 오염 물질들을 알아볼 때 1, 2차로 구분을 하셔야 되죠. 1차 오염 물질은 발생원에서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오염원이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황산화물, 입자상 물질들이 여기에 속하실 수 있죠. 2차 오염 물질은 이 1차 오염 물질이 나온 게 외부에서 햇볕을 받고 광활성도 반응을 하고 지형, 기습에 영향을 받아서 성질이 변화되는 거죠. 스모그, 케톤, 펜, 오존, 알데히드가 대표적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기오염을 측정하실 때는 링겔맛 농도표, 굴뚝의 연기 농도를 보고 레벨을 측정하시는 거죠. 디포짓 게이지, 강화하는 매진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 이런 상태 예보하는 등급이 있죠? 등급에 따라서 행동하는 요령도 있겠어요. 보시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 있고요. 행동 요령에는 이제 책에 보시면 미세먼지의 행동 요령과 오존 행동 요령이 나오실 수 있어요. 민간군과 일반인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실 수 있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나쁨일 때 장시간 무리한 활동들을 민간군들은 피하도록 하고 흡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자주 사용하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일반인인 경우는 나쁨일 때는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좀 피하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 기침이나 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실외 활동을 좀 피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매우 나쁨일 때는 민간군은 가급적인 실내 활동을 격려하도록 하시면 되겠고 일반인들도 장시간 무리하게 실외 활동을 제한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대기 오염 영향 살펴볼 건데요.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로 온실효과 온난화가 되시겠어요. 이산화탄소 같이 이제 온실가스들이 지구의 복사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온도를 점차 상승시키는 작용을 온실효과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가 점점점 상승되는 증상은 엘니뇨 현상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은 교토 의정서, 파리 협정 이런 것들이 드실 수가 있어요. 열섬 효과가 있어요. 열섬 효과는 주변 온도보다 높은 특별한 기온 현상이죠. 특히나 도심에서 먼지 등 오염 물질이 먼지 지붕을 형성해서 이때 더 커다란 온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효과도 오실 수가 있어요. 배기가스나 미세먼지, 곤충, 건물들이 밀집돼 있고 인구가 과밀함으로 인해서 더 커지시는 현상이죠. 그리고 도심에서 많이 나타나고 겨울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되시겠어요. 오존층 파괴를 보시면 오존층 파괴는 이 프레온 가스가 대표적인 파괴하는 가스가 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태양광선에서 광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층이 파괴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인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피부암이라든지 백내장을 유발하실 수 있고 도심의 대기오염이 더 심해진다든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실 수가 있어요. 협약으로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죠.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 가스를 사용을 억제하는 협약이 되시겠어요. 산성비도 들 수 있는데요. 산성비는 폐하가 낮은 비를 산성비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서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수증기에서 만나서 황산이나 질산으로 습식을 해서 낙하되는 비를 산성비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이 산성비로 인해서는 호흡기 질병이나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에 의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구조물이라든지 건축 재료, 급수관, 위류, 금속, 문화재 이런 것들이 부식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고요. 수질이 산성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죠. 황사현상과 미세먼지는 산화물을 포함한 바람에 의해서
쓸려가기 때문에 표토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황사가 오는 지역에서는 시정이 악화되고 호흡기 장애나 눈병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대기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배출 시설을 대체하고 폐쇄하는 방법, 배출원의 설치 지역을 규제하는 것, 공정을 개선,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대책으로 검토되실 수가 있죠. 각 오염물질의 특성을 또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일산화탄소가 있죠.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실 수가 있고요. 맹독성 기체예요. 오염원은 용광로의 가스나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표적이실 수가 있고, 특징이라 하면 헤모글로빈보다 산소와의 결합력이 210배나 높죠. 그래서 인체에서 산소 운반 능력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아황산가스는 연소할 때 발생하고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질소산화물은 광학 반응으로 옥시턴트, 오존을 형성하는 물질이 되실 수가 있고요. 탄화수소는 광학 반응으로 오존이나 펜을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입자상 물질들은 미세한 크기의 고체 액체 입자인데 먼지, 매연, 연무, 껌땡 이런 것들이 표현되실 수가 있죠. 오존 살펴보시면 오존은 공기보다는 무겁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이죠. 아까 질소산화물들이 오존을 형성하실 수가 있어요. 눈과 기관지 점막에 심한 자극을 주고 시계가 짧아지고 식물의 변색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존은 대부분 이제 성층권에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제2 대기의 2차 오염 물질로 대륙권에서도 소량 10% 정도 존재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온도가 높을 때 오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실 수 있죠.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살펴보시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환경보존 둘 다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조사하는 거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조사한다, 예측한다, 평가한다. 환경영향평가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조건 중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원활히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환경영향평가가 되시겠어요. 환경 관련 부담금들이 있는데요. 탄소세 있죠. 화석연료 사용 시에 탄소 함유량에 비례해서 세를 부과하는 방식이고요. 환경 개선 부담금이 있어요. 환경 오염 유발하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거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담하실 수 있죠.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어요. 건축 공사 시에 공사 현장이 미관을 개선하거나 안전관리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치금이 되시겠죠. 공해 배출 부과금은 허용치가 넘는 대기, 수질, 오염 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장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되시겠어요. 환경 관련 용어로는 님비와 그린피스가 있죠. 님비는 자기 주거 지역에 혐오 시설물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님비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세계평화 증진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 기구가 되시겠어요. 다섯 번째, 물과 건강 살펴볼게요. 물을 정화할 때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정화가 일어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한 상수 처리 과정은 침사, 큰 덩어리 같은 걸 제거하는 형태가 되시겠고요. 침전, 가라앉히는 형태가 되시겠어요. 가라앉힐 때는 자연적으로 가라앉게 하는 방법과 인위적인 방법이 있는데, 인위적인 방법에는 황산 알루미늄이나 명반을 이용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엔 거르는 방법, 여과를 사용할 수 있어요. 콜로이드상 막의 제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독을 통해서 정수하실 수 있어요. 소독하실 때는 가열법, 자외선법, 이온교환법, 화학적 처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화학적 처리 방법, 염소 소독이 되실 수 있죠. 소독력이 강하고 잔류효과가 크죠. 조작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으로는 소독약 냄새가 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허용치가 넘을 때는 독성이 유발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허용량을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여기 물의 상수 처리 과정에서 여과를
여가와 관련해서 급수를 했을 때 수인성 감염병이 줄어든다. 이 현상을 밀스 라이케 현상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밀스 라이케는 미국과 독일에서 이제 강물을 여과에서 먹였더니 수인성 감염병이 줄어들었다. 이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수질 오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해서 물이 자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수질 오염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그리고 수질 오염의 지표로는 물리적 지표로는 탁도, 맛, 냄새, 고형 물질이고요. 화학적 지표로는 생물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질소인 이런 것들로 평가하실 수 있죠. 생물학적 지표는 대장균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음료수, 우리 수돗물에 적합한 구비 조건이 있죠. 정수장에서 매일 1회 검사하는 6가지 항목이 있는데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가 되시겠어요. 매주 1회 검사하는 거에는 대장균과 일반 세균, 총 대장균균 이런 것들이 포함되실 수 있죠. 아래 표에서 보시면 색도는 5도 이하, 탁도는 1도 이하, 냄새는 무치, 맛은 무맛이 되시겠어요. 수소이온은 pH 5.8에서 8.6, 불소는 0.8에서 1ppm, 과다하게 많이 발생할 때 반상치가 유발될 수 있죠. 대장균은 100cc 중에 검출되지 않아야 되고요. 일반 세균수는 1cc 중에 100마리 이하가 되셔야 되겠어요. 잔류 염소는 리터당 4mg 이하에 되고요. 급수 전에는 0.1ppm을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수질 오염 지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어요. 용존산소량 DO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먼저 살펴보시면 DO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되시겠고요. BOD는 물속에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OD와 DO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BOD가 높다 하면 DO가 감소되실 수 있는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O는 깨끗한 물일수록 상승이 되고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상승되실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가 있어요. COD는 그럼 BOD와 뭐가 차이가 있나 보시면 물속에 이제 유기물들이 미생물이 아니라 화학적 산화제에 의해서 분해할 때 소비되는 산소 요구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COD가 상승된다는 건 DO는 감소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COD 공장 폐수가 막 배출이 됐다 이럴 때 산화제를 넣어서 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썼다. 그러면 BOD보다는 COD가 더 상승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다음 지표로는 부유물이 있어요. SS. 물속에 막 떠있는 뿌옇게 보이는 물질들을 다 이제 부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플랑크톤이 증식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용존산소를 소모해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떨어지실 수가 있고요. 유기물질, 찌꺼기들이 어류에 붙어서 어류들이 폐사를 하실 수가 있고 수중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물 표면에 뿌옇게 껴 있어서 햇빛이 통과를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대장균이 있어요. 대장균은 음료수의 수질에서도 나왔었죠. 100ml 중에 대장균이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수질 오염의 하나의 지표로 삼으실 수가 있죠. 대장균이 이제 나오게 되면 분변성 오염의 지표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시는 또 하나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죠. 수질 오염에서 이제 수인성 감염병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인성 감염병의 정의와 특징이 있죠. 집단적으로 발생해요. 동일 급수원 사용 시에는 모든 계층에 모든 연령층에 발생할 수 있고요. 잠복기가 길고 치사율이나 2차 감염률이 낮아요.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음료수 관리를 필요하실 수 있죠.
수질 오염의 영향으로는 건강상 피해나 농업, 어업에 피해가 주고 부영양화와 적조 현상이 나타나실 수 있죠. 그 미나마타 메틸 수은 중독으로 나타나는 질병이고 이타이타는 카드뮴 중독으로 중금속 중독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질 오염의 대책으로는 삼수원을 보존하고 하수 폐수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수질 보존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수 처리 과정에서는 스크린, 침사, 침전, 생물학적 처리를 하실 수 있죠. 생물학적 처리 방법에는 혐기와 호기가 있는데 혐기적인 방법은 이모풀탱크, 호기적 분해 방법은 활성 온입법이고요. 위생적인 방법이 되시겠어요. 여기서 부영양화 다시 한번 보시면 인산염이나 유기물질의 영향으로 물의 가치가 상실된 거를 부영양화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부영양화로 인해서 적조, 녹조가 나타나실 수 있는데 이상 플랑크톤에 의해서 젓갈색을 띠는 걸 적조, 녹색을 띠는 걸 녹조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풀이나 나무를 씹어서 물속의 영양염류를 흡수하게 한다든지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갯벌을 보존한다든지 하수 처리 시설을 확충해서 강으로 오염된 물들이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위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죠. 여섯 번째, 폐기물 관리 볼게요.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은 소각 매립이 대표적이죠. 소각법은 위생적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운전 비용, 유지비가 비싸요. 대기오염 물질이 유발되실 수 있죠. 매립법은 흙에다 묻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 비용이 없고 운영 비용이 저렴한 게 장점이 되실 수 있죠. 반대로 지하수나 토양 오염이 문제가 유발되실 수가 있어요. 퇴비 처리 방법은 호기성 조건 아래 생물학적 유기물을 안정된 상태로 부식도로 변환시키는 방법이죠. 주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축산 폐기물, 낙엽 처리 방법이 되시겠어요. 적화장은 처분장 중간 지점에서 임시로 적재, 쓰레기 발생원과 거리가 멀수록 경제적인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폐기물과 관련된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방법이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 소각이나 매립 방법을 처리할 때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되시겠어요. 특히나 또 종량제 방법이 생활 폐기물을 배출할 때 그 양에 따라서 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죠. 식품과 건강 살펴볼게요. 식품과 건강에서는 햇섬 마크를 아셔야 되죠. 햇섬 관리 방법, 위의 요소 분석과 주요 관리점의 영문자를 묶어서 햇섬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식품의 위의 요소를 중점 관리 기준이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식품의 변질 과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발효, 부패, 산패, 변패가 있어요. 당질 식품의 미생물에 작용해서 분해돼서 우리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를 발효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부패는 단백질이 미생물에 작용에 의해서 악취를 내서 분해되는 현상을 표현하시고요. 산패는 지방이 산화돼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나빠지거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표현할 때 산패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변패는 지방질 식품이나 당질에 의해서 미생물이 작용하고 변질되는 현상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주요 식품의 보존 부분에서 우유는 저온 장시간 살균법, 고온 단기간 살균법, 초고온 살균법을 사용하실 수 있죠. 영양분들이 파괴가 적다, 저온 장기간 살균법에 적합하고요. 초고온 살균법은 경제적이고 다량 생산할 때 적합하실 수 있죠. 육류는 구입을 하는 즉시 조리해서 소비하는 게 보존법이고요. 야채는 농약과 기생충 오염 문제로 흐르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먹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식품과 감염병에서는 인수공통 감염병 아셔야 되는데요. 사람과 가축이 양쪽에 이완되는 감염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탄저, 결핵, 큐열, 공수병, 브루셀라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실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식품과 관련돼서는 식중독이 있죠. 식중독의 특징이 있는데 병원 미생물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경구적으로 섭취했을 때 일어나실 수 있죠. 단시간에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2차 감염은 거의 드물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주요 증상으로는 설사, 구토, 복통이 있어요. 원인 물질에 따라서 세균성,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세 가지로 분류하실 수 있죠. 세균성 식중독 먼저 보시면 세균성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뉘실 수 있죠. 감염형은 균체 내 독소로 이제 면역과 싸우는 시간, 잠복기가 길고 열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 예방이 가능해요. 특히나 끓여서 먹을 때 예방이 잘 되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죠. 종류를 보시면 살모넬라, 비브리오, 장출혈성 대장균이 있어요. 살모넬라는 장염균이고 돼지 콜레라균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하시면 살모넬라에 노출이 되실 수 있죠. 잠복기가 18시간에서 48시간이고 불결한 식품이 의해서 번식이 되실 수 있어요. 예방 가능해요. 장염 비브리오균은 오염된 생선회, 어패류를 먹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죠. 수돗물로 씻는 방법으로도 예방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장출혈성 대장균은 소시지나 햄, 쇠고기 등 중심 온도가 이제 75도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실 수 있죠. 심각할 때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도 발생하실 수 있어요. 이 감염병들은 가열해서 섭취한다든지 조리기구를 세척한다든지 손 씻기를 해서 예방이 가능하실 수 있겠어요. 독소형을 살펴보시면 독소형은 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이미 세균이 식품을 오염시켜서 균체의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걸리는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균체에 독소가 있고 잠복기가 짧고 열이 안 나고 예방이 좀 어려운 식중독이라고 보실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보툴리누스와 포도상규균이 되시겠어요. 보툴리누스는 치사율이 가장 높은 식중독이죠. 신경계 급성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요. 통조림, 소시지 등을 먹었을 때 발생하실 수 있고요.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든지 통조림이 찌그러지지 않은 것을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포도상균균은 잠복기가 가장 짧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한 식중독이 되시겠어요. 100도씨에서 30분만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균이 되시겠고요. 당분이 함유된 식품을 침입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문에 식빵이라든지 케이크, 도시락, 김밥 등이 나오면 포도상균 식중독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장독소를 분비한다. 이 포도상균의 균체의 독소는 뭐냐? 엔테로톡신, 장독소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이 포도상규균은 개인위생이라든지 남은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 식중독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있고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빈번하기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증상은 경미하고 자연 회복도 잘 되고 만성보균자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2차 발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자의 변이나 구토물 접촉 시에 손 씻기를 잘 하시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옷이나 이불은 비누로 사용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거 필요하고 감염자는 완치 후에도 식품 관련 직종에는 2주 후에 종사하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앞에서 미생물과 관련된 식중독을 살펴보셨고요. 여기서는 자연독과 관련된 식중독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 산물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동물성과 식물성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유독 물질이 이제 체내에 축적이 돼서 발생하실 수가 있고 개인 차이가 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동물성 식중독의 대표적인 아이는 보거가 되실 수가 있어요.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소가 있고요. 열로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끓여서 먹는다고 해서 이제 독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조리된 식품을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전신마비나 의식소실 증상이 생기실 수 있어요.
바지락과 굴은 베네루핀, 조개는 미틸로톡신이라는 독소가 가지고 있고 유행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피해서 드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식물성 식중독은 버섯은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맥각보리는 에르고톡신, 매실은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식물성 식중독 같은 경우는 버섯을 종류를 잘 보고 독소가 없는 버섯을 드시는 거 필요하시고, 감자는 감자의 발아 부분 있죠. 햇빛을 받아서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이 독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행위 필요하실 수가 있고, 매실에도 뭐 씨앗 부분에서 이 독소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제거하고 드신다든지 하는 것들, 식품 조리라든지 섭취할 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드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요령은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식중독의 세 번째는 화학물질에 의한 식품 공해예요. 그래서 농약이나 살충제, 유해 금속, 조미료, 색소, 향료, 방부제, 산화방지제 등이 과량으로 사용됐을 때 규정 외로 들어갔을 때 중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 되시겠어요. 방지책으로는 규정에 따른 식품 첨가물을 이용하고 농약 사용법에 계몽을 하고 농약의 올바를 선택하고 과일 및 채소류를 세척해서 먹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식품의 보존 방법도 살펴보시면 식품의 보존 방법에는 크게 물리적인 보존 방법과 화학적 보존 방법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보존 방법에는 건조법, 가열법, 저온 보관법, 밀봉법, 통조림법, 조사살균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화학적인 보존법에는 뭔가를 식품에 첨가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부제 첨가법, 소금 절임법, 산장법, 여기가 화학적 보존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물리적 보존법 하나씩 살펴보시면 건조법은 수분의 함량을 감소시켜서 세균의 발육이나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죠. 수분은 15% 이하로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열은 끓여서 식품 속의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상태를 의미하실 수 있겠어요. 저온 보관법은 식품을 저온에서 유지해서 미생물의 대사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보존법이 되시겠어요. 밀봉법은 식품을 외부의 공기, 수분, 해충 등으로 차단시켜서 장기간 보존하게 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고, 통조림법은 식품 속의 효소와 활성화,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조사살균법은 자외선을 이용하는 보존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화학적 보존 방법, 방부제 첨가법,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부제죠. 그래서 방부제는 독성이 없고 미량을 사용해야 되고 무미무치로 식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부제를 첨가해서 세균을 성장,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소금 절임법은 삼투압에 의해서 탈수와 염소 이온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염수 법 시에는 10에서 20%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설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탕인 경우에는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농도는 40에서 50% 정도를 첨가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산장법은 식초를 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하는 방법 되실 수가 있겠어요. 식품의 보존 방법도 살펴보시면 식품의 보존 방법에는 크게 물리적인 보존 방법과 화학적 보존 방법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보존 방법에는 건조법, 가열법, 저온 보관법, 밀봉법, 통조림법, 조사살균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화학적인 보존법에는 뭔가를 식품에 첨가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부제 첨가법, 소금 절임법, 산장법, 여기가 화학적 보존법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물리적 보존법 하나씩 살펴보시면 건조법은 수분의 함량을 감소시켜서 세균의 발육이나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죠. 수분은 15% 이하로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열은 끓여서 식품 속의 미생물을 사멸하거나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는 상태를 의미하실 수 있겠어요. 저온 보관법은 식품을 저온에서 유지해서 미생물의 대사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보존법이 되시겠어요. 밀봉법은 식품을 외부의 공기, 수분, 해충 등으로 차단시켜서 장기간 보존하게 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고, 통조림법은 식품 속의 효소와 활성화,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조사살균법은 자외선을 이용하는 보존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화학적 봉종 방법, 방부제 첨가법,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부제죠. 그래서 방부제는 독성이 없고 미량을 사용해야 되고 무미 무치로 식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부제를 첨가해서 세균을 성장, 번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소금 절임법은 삼투압에 의해서 탈수와 염소 이온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염수 법 시에는 10에서 20%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설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탕인 경우에는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는 방법이고 농도는 40에서 50% 정도를 첨가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산장법은 식초를 넣는 방법이죠. 그래서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하는 방법 되실 수가 있겠어요. 환경호르몬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생명체의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는 체외 화학물질이 되시겠어요. 극소량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다음 세대의 형질에 발현이 되고요. 잔류성이 큰 환경 호르몬은 생체 내 농축이 잘 되죠. 매우 안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쉽게 분해돼서 배출이 잘 안 돼요. 식이나 가정용품, 상품 포장재, 농약, 기타 첨가물 등을 통해서 인체에 축적이 될 수 있어요. 대기 물질에서도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 내 축적이 가능하죠.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용매제에도 존재를 하고요. 종류로는 다이옥신, DDT,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트리부틸 주석 이런 것들을 드실 수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성분인 다이옥신과 DDT를 볼 건데요. 다이옥신은 유기화학물질 연소시에 주로 발생하죠. 생식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상온에선 색이 없는 결정으로 존재하고 극성이 없어요. 지방에 잘 녹아서 소변으로는 배출이 안 되고 지방 조직에 축적이 돼 있고 신체 축적 시에 피부 질환, 면역력 감소, 기형아, 출생 유발하실 수가 있어요. 쓰레기 중에서 이제 PVC, PCV 연소분해 시에 생성이 잘 배출될 수가 있고요. 자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생성되지 않죠. 인위적으로 합성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DT는 농약에 많이 들어있죠. 유기염소 화학물로 땅속에 남아서 식물에 흡수되고 몸속 지방에 쌓이는 형태로 이제 축적이 되실 수 있죠. 환경 호르몬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유기 농산물을 먹고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손을 잘 씻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에는 열과 기름을 피하는 거 예방법으로 필요한 방법이 되시겠어요. 다음으로는 환경 관련해서 이제 매해 출제된 주제들이 뭔지 표로 살펴봤어요.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내용을 중점으로 더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